안녕하십니까. 이상의 날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고딩이라면 무조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서술 방식도 색다르고요. 이 이상이라는 사람이 시도 이상하게 쓰고요. 소설도 조금 난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특징 1번부터 보세요.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른 자동기술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말로 쓰이거든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냐 자동기술법이냐 같은 건데, 그냥 인물의 내면을 가지고 그냥 쭉 쓴 겁니다. 그냥 뭐 사건의 인과관계나 그딴 게 없어요. 그냥 얘가 뭔 생각하는지를 쭉 나타낸 건데 그런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무력한 삶과 자아 분열을 나타낸 거예요. 현대인의 자아 분열을. 그래서 이상의 시를 보면은 시도 이래요. 시도 띄어쓰기가 하나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누구의 자아 분열이냐면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필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무언지를 좀 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대조를 통해 나와 아내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나랑 아내가 같은 방에 있지만 그게 좀 복층인가 봐요. 복층인데 나는 위층이고 볕이 안 들어요. 어두워요. 그리고 아내는 아래층에 있어요. 근데 볕이 잘 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있다라는 건데, 그건 이따가 뒤에서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지금 얘기해 드려봤자고. 일단은 요거를 알고 갑시다. 그래야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수월하니까요. 아니, 글을 왜 이따구로 썼대요? 왜긴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뭐냐? 외부 세계보다는요, 주관적인 내면 세계. 그러니까 어떤 그 서술자 있죠. 등장인물의 머리통을 계속 헤집어요. 계속 머리통에서 뭔 생각을 하지? 돈가스 먹고 싶다. 돈가스가 왜 이렇게 얇아? 얇은데 피 튀김옷은 왜 이렇게 두꺼워? 이러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느끼할 것 같은데, 이걸 쓰는 거야. 사건이 없어. 그래서 이건데, 이걸 하면 뭐가 좋아요? 특징이 여기 밑에 있죠. 독자는 보이는 외부의 세계보다 내면의 의식 세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현실 세계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나옵니다. 즉, 인물이 뭔 생각을 하는지를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면 세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외부의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인물 겉에 있는 그 상황들 있죠. 인물을 둘러싼 상황들이 얘한테 어떤 생각을 미치는지 좀 더 인물을 더 자세하게 파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 자의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거의 내적 갈등을 좀 더 심화하는 거죠. 우리가 소설에서 보면 그냥 선택의 문제들이 있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근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소설들은 갈등 상황이 거의 외적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적 갈등은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는 게 많지만,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엄청나게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 기법,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남자 주인공의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뭔 생각을 하는지 읽어봅시다. 일단 전체 줄거리부터 읽어 드릴게요. 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탓에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의지하고 살아간다. 나가 하는 일이란, 참고로 여기 밑줄 치시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부장제 사회가 아직까지는 있고 남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사회 지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의 남녀 관계와는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보통의 남녀관계하고는 다릅니다. 나가 하는 일이란 아내가 없는 방 안에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거나 아내의 화장품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 이러고 놀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뭐야? 의미가 있냐? 없지. 아내의 내방객을 피해 길거리로 나서더라도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누구와도 대화하지도 않아요. 아내가 돈 주면 뭐니까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히키코모리다.
조금 병리적인 인간인 걸 알 수가 있죠. 외부 세계하고 조금 단절이 된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외출해서 일찍 돌아온 탓에 나는 아내와 손님 사이에 벌어진 차마 보아서는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 아내에게 심한 구박을 받는다. 이거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잘못은 오히려 아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아내 쪽인데 이게 좀 상황이 좀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내한테 욕을 먹어요. 방 외출 때문에 감기 기운이 있던 나는 아내가 준 약을 먹게 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달린은 수면제입니다. 아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거리로 나선 나는 정오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에 예전 자신의 겨드랑이에 돋았던 날개를 떠올리게 되고 다시 날아보려는 소망을 피력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각성 아니면 좀 생각을 고쳐먹어요. 그 부분이 이제 정오 사이렌 날개야 도달하러 하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이 결말 부분을 날개야 도달하고 뛰어내려서 자살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살 안 했습니다. 자, 계속해봅시다. 질문 들어갈게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그러니까 이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가 무슨 뜻이냐면요. 박제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어떤 생물의 장기를 다 빼고 보존제를 발라서 그 살아있는 것과 동일하게 영구 보존하는 거를 박제라고 합니다. 미라랑은 좀 달라요. 특수약품 처리를 해서 그대로 있어요, 박제. 하지만 그 박제가 됐다는 건 뭡니까? 생명력이 없는 상태죠. 즉 천재 자신이 박제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무능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해요. 육신이 흐느적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말소 하면서 지금 육신이 필요할 때마다 정신이 맑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정신이 은화처럼 말소 그러니까 나의 혼란을 얘기하는 거고요. 니코틴이 내 횃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머릿속에 백지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다 막 무언가를 써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흰색으로 내면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백지에다가 내 내면 심리를 쓰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 부분이겠죠. 그 위에다가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요. 그러니까 바둑포석처럼 그러니까 와락 말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내면 심리를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겠다라는 선전포고 같은 거예요. 내면 심리를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그러니까 방인데 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내 방에 얹혀 살아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아내가 매춘부예요. 아내가 매춘부라서요. 그 어떤 방 하나만 그러니까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매춘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 방마다 이제 손님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거기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얘기하죠. 방이 그러니까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즉 불안한 삶. 그래서 마음에 들었대요, 이 방이. 방 안의 기운은 내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 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안력을 위하여 쾌적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만족을 해요. 이 부분이 아니네. 계속 읽을게요.
나는 내 방 이상의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진 않았다. 이 이상으로 받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방을 원하지 않았대요. 내 방은 나 하나를, 여기부터죠. 밑줄 치세요.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 내 방이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즉 방은 나를 위한 거, 나는 이 방을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방과 내가 하나가 됐다. 난 방 안에만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폐쇄적인 태도. 지금 대충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그냥 배 뒤집어 까가지고 뒹굴뒹굴 하는 게 최고래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시간 상관없이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방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 게으르게 있는 게 최고래요.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워서 또 7째 칸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문이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7칸이 자신의 방이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냥 뭐 기숙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문 들어가서 이게 방이 쫙 있고 이제 그런 곳인데, 문제는 여기가 좀 그런 활락업소가 많은 곳이라는 거죠. 럭키 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랴? 그래서 두 칸으로 나뉘었다라는 건데요. 이 방이 두 칸으로 나뉘었어요. 그냥 방이 조그만데 이것마저 나뉘어 있다는 소리는요, 안의 구역, 내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씁시다. 소외된 상태를 암시합니다. 지우는 것도 하루 주변 종일이다. 이거 큰일 났다.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된다. 그러니까 아랫방이 뭐냐면요, 아내의 방이에요. 여기는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해지면서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아내 방은 해가 들어왔다 나가요. 뭐야, 이걸 왜 썼지? 이걸 쓰세요. 예, 거기 아침결엔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해지면서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했죠. 거기 밑줄 치시고 이걸 쓰세요. 아내 방과 내 방의 차이라고.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해요, 볕 안 드는 방이 내 해요 하면서 이게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거든요. 근데 이 볕 안 드는 방이 솔직히 해가 안 드는 방이 뭡니까? 그 방입니까? 동굴이지? 그거 쓰세요. 무능하고
아, 무능하고 아니야. 미안. 무능하여. 말이 이상하다 했어. 무능하여 정상적이고 무능하여 정상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나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불평이 없다. 누가 정했겠습니까? 아내가 정했겠죠. 아, 참고로 여기 가장이 아내예요. 아내가 돈을 벌어요. 매출을 해서 돈을 법니다. 아내가 매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으면 들이비치는 햇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하면서 지금 나의 오락이 한 4가지가 나와요. 그 존나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야.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가 뭐야 이거? 지리가미를 스며시 논다는데 지리가미를 그스러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지래요, 휴지 가지고 불장난하는 거. 두 번째죠. 다 태워먹으려고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그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구멍을 뚫는 데까지 이루고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기는 재밌었다. 이게 휴지에 구멍 뽕 내는 게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서 미치겠대요. 무능하죠? 이 장난이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이게 세 번째야. 나의 오락 세 번째. 거울이란 지 얼굴을 비칠 때만 실용품이다. 그 외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 나의 오락이 뭘 상징하냐면요. 이거를 좀 씁시다. 이거까지 나의 그건데 그냥 미리 쓸게요. 나의 오락이 무엇을 행동하냐면요. 나의 오락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 나는 무기력한 인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이렇다. 그래서 나의 오락이 나타내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나는 무기력한 인물이어서 방 안에 그냥 그렇게 막 휴지 태워 먹고 아내 화장품 가지고 놀고 하는 거를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무능한 지식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난다. 나의 유의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 화장대 앞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고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밑줄치세요. 가만히 마개를 베고 병 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인 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게 나의 오락 4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죠.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병마개를 맞고 생각해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이 냄새가 났던가.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채취는 여기 늘어서는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것이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4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참고로 이 중략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아내가 매춘을 하다가 나에게 걸려요. 그러니까 원래 아내가 매춘을 할 때, 그러니까 아내가 손님이 오면은 나를 내쫓았어요. 왜? 그 짓거리를 해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내가 아내 약속을 어기고 좀 일찍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는데 아내랑 그 손님이랑 그런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뭐야, 오히려 충격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 뒤로 아내가 계속 나한테 약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 기운이 있긴 했어요. 밖에 계속 싸돌아다니니까. 감기 기운이어서 아스피린을 감기약이라고 준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먹으면 잠이 오고 먹으면 잠이 와. 수면제였던 거죠. 그럼 수면제를 왜 줬겠습니까? 그 짓거리를 해야 되니까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 짓거리를 해야 되니까 남편은 재우고 밑에서는 그 짓거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아내가 준 것이. 아달린이었기 때문에, 아달린이 그 수면제 이름이랍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내가 잠이 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었다. 그때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잤다.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럼 한 달 동안을 두고 아달린을 먹은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아내에게 반항심이 드는 거죠.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벼랑간 압득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칠 뻔하였다. 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행위에 대한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집 밖을 나갔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신의 그런 주체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시고 배드인 공간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에 관계되는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길에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다.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안 가던 곳을 가죠. 양지 바랐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에요. 원래 얘는 그런 데 안 갔잖아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자리 잡아서 서서히 아내에 관하여 연구할 작정이었다. 나는 길가에 도랑창, 핀 구경도 못한 진 개나리꽃, 종달새, 돌멩이도 새끼를 까는 이야기, 이런 것만 생각하였다.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랑창에 핀 구경도 못해요. 개나리꽃을 핀 걸 구경도 못했다는 소리는 밤 내내 맨날 아달린 쳐먹고 잤다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정저하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곤란해. 생각이 체계를 이루지 않았대요. 왜? 아직까지 나의 심리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단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6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 먹어버렸다. 이거는 죽습니다. 실제로 하면 안 돼요. 수면제 하나 먹어도 완전히 가는데 6개? 가? 이게 왜 그러냐? 자살이야? 아니죠. 일단 분노하? 이거죠. 그래서 맛이 익살이 났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반치 위에 가로기다랗게 누웠대요. 그러니까 일단 눕겠죠. 이러면 죽습니다. 진짜로. 여름에 그래도 그 저체온증으로 죽어.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나는 그래서 그냥 잠이 깊이 들었다. 잠결에도 바위 틈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하고 귀에 언제까지는 어렴풋이 들렸다. 내가 잠을 깨었을 때는 날이 환히 밝은 뒤다. 나는 거기서 1주야를 잔 것이다. 그러니까 낮이죠. 야는 밤야자죠. 24시간을 잔 거예요.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머리 개 아플 텐데.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아스피린, 아달린, 마스도로 아스피린, 아달린. 이게 얘가 그래도 지식인이잖아요. 배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약품 종류를 좀 꿰고 있나 봐요. 머릿속에 이런 게 생각이 난 거지.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먹였다. 이게 왜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왜 한 거라고요? 이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안 물어볼 수도 있어. 학교에서는 좀 그래서. 외출을 왜 막냐면요. 갔다가 일찍 돌아오면 또 들키잖아. 또 그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값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였다. 그러니까 아내 방에서 그 수면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먹은 게 아스피린이 아니라 이거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웠어야 됐나?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워놓고 그리고 아내는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나? 나를 조금씩 죽이려던 것일까?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내가 한 달을 두고 먹은 것이 아스피린일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안 돼요. 병신 이거 지금까지 아달린이라고 확신 다 해놓고 갑자기 뭐야? 근데 아달린 아닐 수도 있잖아. 아스피린 맞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사고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얘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나의 분열된 정신세계를 뜻해서 이걸 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던데. 아이고 씨. 된 정신세계.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내는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고 계속 돌아다닌 거죠. 그 중력 부분에.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미스코시가 이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서울에 있던 백화점이랍니다. 이게 경성의 즉 우리는 이 미스코시를 보고 뭘 알 수 있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다.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26살밖에 안 돼.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을 하나로 요약하면 아무것도 없네. 왜? 무기력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특별하게 기억날 만한 일이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지금 정신 나가 있으니까요. 판단력이 거의 없어요.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요, 혼란스러운 내면을 다시 성찰한 겁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들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 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밑줄 치세요. 이게 그 금붕어를 들여다보는 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를 상징하고요.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꿈틀꿈틀하는 거는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의식이 꿈틀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아려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하면서 이제 회탁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서 딱 봤는데 회색빛이라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회탁이 뭐냐면, 으짜. 젤을 뿌린 것처럼 탁한 거리인데, 이도 어이구 혼란스러운 내면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뭐 알록달록하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딱 회색빛만 보인다는 건 뭐야? 그렇게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니까. 여기를 봐요. 근데 봤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그는 허비적 거렸대요. 자,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일상으로 인해 다 피곤해 보였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하네요.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저기서 빠져나올 수 없겠다. 내가 저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니까. 쓰세요. 현실의 생활 속으로 생각하고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내의 모가지가 불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
아내가 이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내에게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내가 이제 별것이 아니게 된 버린 거죠. 아내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고요.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그럴 대책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난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했어? 그것도 정말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하단 거예요. 지금 나랑 아내가 관계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바로 치세요. 내가 아내나 지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냥 서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겠다. 이 상태로 살아가겠다. 비정상적 관계인 채로.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이때 뚜 하고 정원 사이렌이 울렸다. 핵심입니다. 의식의 각성과 자아인식의 계기.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모든 게 갑자기 막 역동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그러니까 뭐가 살아난 거야? 희망과 야심이 되살아났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그러면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고.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은 아우씨 노란색 나와. 잠깐만요. 내면적자의 회복과 예상이 주고. 이겁니다. 아, 더럽게 힘들어.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끝입니다. 끝인데, 야, 이게 끄지 마라. 남았어요. 그래서 날 잡구나, 한 번 더 날 잡구나, 다시 한 번 날 잡구나 하면서 오히려 의지를 다진 거지 떨어져 죽고 자살한 게 아니야. 그럼 요게 끝이냐? 아니요. 필기할 게 있습니다.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 썼다는 가정하에 넘어가면 이거 알아야 돼요. 좀 필기를 해주세요. 공간의 배조라고 했잖아요. 공간의 배조. 그러니까 이제 방을 보면은 이제 어두운 방하고 밝은 방이 지금 배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내 변화 과정은 방에서 거리로 나오면서 또 다 바뀝니다. 이거 어두운 방, 밝은 방, 어두운 방 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거리의 종을 사인으로 가면서 자아에 대한 각성, 종속적 삶에서의 탈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 토끼를 바른 건 자아와 자유의 회복이다. 떨어져 주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요거까지 필기를 해 주시면 끝난 거고요. 문제 풀면서 좀 난해한 게 많을 겁니다.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흔한 게 아니라서 많이 좀 어려울 건데, 뭐 하고 나서 문제 풀고 질문하고 계속 하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